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4명 더 늘었습니다. 두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따져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했고 학원과 스키장 등은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계속된 제한 조치에 35년 된 서울의 유명 중식당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는 반발과 함께 이 대표 사퇴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미트 폭로의 안희정 전 지사 비서는 피해자로 불렀습니다. 피해 호소인 호칭 조율 과정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를 하루빨리 털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첫 뉴스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백신으로도 완전한 예방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백신 없이 올겨울을 나야 하는 우리로서는 걱정거리가 더 늘게 됐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4명이 더 늘어서 이제 9명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지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도착한 입국자입니다. 발열이 있어서 그 검역 단계에서 이분이 그 검사를 받아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계셨던 분이다. 동반한 입국자 1명은 현재 검사 중입니다. 영국발 변이 감염자도 4명 더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영국에서 온 입국자 1명, 그리고 사후 확진된 80대 남성의 일가족 3명 등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변이에 감염된 일가족 가운데 1명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미용실과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에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를 하고 1월 8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각국에 퍼져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입증되면 현재의 방역 대책으로는 대응이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40% 줄면서 밤사이 신규 확진자는 824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양성률을 보면 전날 1.86%에서 오늘은 2.46%로 크게 높아졌죠. 그러니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는 확 늘어난 겁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감안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일부 시설은 영업 제한을 약간 풀어줬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은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추가 격상은 없지만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단계로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직장 회식은 물론 돌잔치나 회갑, 칠수년 등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하고 종교시설도 비대면 집회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취식 행위가 가능해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 학원들은 동시간대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체육시설로 신고된 태권도장 등도 9명 이하라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돌봄 기능들을 역할을 하고 있던 학원들의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스키장도 문을 엽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운동시설은 오후 9시까지 정원의 3분의 1 이내만 입장. 장비 대여소 외 식당과 카페 등 부대 시설과 셔틀버스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40개국이 넘습니다. 이들 국가는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더 퍼지기 전에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인구의 12%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종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최우정 특파원입니다. 인구 930만 명의 이스라엘에서 벌써 100만 번째 접종자가 나왔습니다. 접종 시작 2주 만입니다. במדינת ישראל אנחנו שוברים את כל השיאים, הבאנו מיליוני חיסונים למדינת ישראל, הקדמנו את כל העולם. 이스라엘은 100명 중 11.5명이 벌써 1차 접종을 마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의 바레인으로 인구 100명 중 3.49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들여온 영국은 4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시작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4주 사이 2번 맞아야 하는 접종 간격도 12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회차 접종자 수를 늘리려는 건데 제약사와 의학계에선 효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누적 2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데 접종 속도는 목표치의 7분의 1에 그쳤습니다. We would have liked to have seen it run smoothly and have 20 million doses into people today by the end of the 2020, which was the projection. Obviously, it didn't happen, and that's disappointing. 각 주별로 다른 대응책도 접종이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인데 공화당 내에서조차 연방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세계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직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방역에 또 다른 걱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인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변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SV, L, G, GH, G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GR 그룹, 이번에 국내에서 새로 확인된 남아공 바이러스는 GH 그룹입니다. 국내에서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주로 유행하는 그룹도 GH 그룹이었습니다만 남아공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여기서 변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주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변이마다 특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서 17개 부분이 변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14개 부분의 돌기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바뀌었는데요. 네. 특히 N501Y라는 이 변이 사이트가 전파 속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선 이 N501Y 변이를 포함해 총 7곳에서 변이가 확인됐는데요. 때문에 전파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률이나 또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또 지금의 백신으로 예방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 다만 남아공 현지에서 확산되는 속도를 볼 때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고 그런 전망이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당국의 설명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도 환자 증가수에 기반해서 전파력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아프리카 CDC로부터 있었고 그 이외에 치명률 등 영어성에 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남아공에서 매일 확진자가 1만 5천 명 이상 나와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1만 107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남아공 감염병 전문가는 영국 변이보다 전파력도 강하고 백신에 대한 내성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네. 국내 전문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긴 바이러스가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상황을 봐야지 하는 거죠. 전파력이 크다는데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확진자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중순 영국에서 들어온 사후 확진된 80대 남성의 일가족 때문인데요. 이 남성의 사이가 한 달 이상 먼저 입국해서 격리 해제된 상황에서 미용실이나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방역당국은 CCTV 조사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뭐 어쨌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다는 분석이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937명입니다. 내일 나올 5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세균 총리는 오늘 동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초동 대응 미흡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추미애 장관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사라고 그냥 일반 면 마스크 있잖아요. 직원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마스크를 테이프 부사로 나눠주고 수용자 B 씨는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밀착 접촉자와 한 방을 쓴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용자의 지인 C 씨는 교정당국 대응이 깜깜이었다고 주장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능도 되고 물어봐도 개인 정보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 동부구치소 첫 사망자인 윤모 씨의 지인도 유족들이 사망 전후 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오늘 수용자 1,122명에 대한 5차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기고한 한 신문 칼럼도 주목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재소자들은 우리의 일부라며 이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확진자의 사망자까지 나오고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되는 동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만 집중하다가 구치소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인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로 아비규환이 된 동부구치소의 지난 한 달과 또 같은 시간 추 장관 행보에 맞췄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사흘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립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12월 14일 수감자 중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 장관의 수용자 전수조사나 격리 수용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역 골든타임이 째깍째깍 지나고 있는데도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에 정신이 없었고 첫 수용자 확진자 발생 후 이틀 후인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지만 추 장관은 현장 점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년원의 방문에 세배를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학생들이 부모님께 세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갈 수는 없고 제가 어머니 역할을.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의 행보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찾은 건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던 지난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 만이었습니다. 구치소 방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동부구치소 관련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고 동부구치소 수상과 관련해가지고 입장 있으신가요? 지난달 30일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도 동부구치소 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서야 SNS에 사과글을 올렸는데 첫 확진자 발생 후인 35일이 지난 뒷북 사과였습니다. 사과가 깔끔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전형적인 산밀 구조라면서 책임을 구치소 구조에 돌리기도 했죠. 윤 총장 징계에만 열을 올리고 동부구치소 사태는 외면했던 추 장관. 남의 눈 속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 들보는 못 본다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대표가 촉발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예상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작 여당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더러 당을 떠나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원칙적으로는 사면에 찬성하지만 이 대표의 노림수에 더 촉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여론을 떠보고 또 이걸 진정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달 말쯤에는 가닥이 잡힐 듯합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친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사면 복권은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사과와 반성을 전제로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사면이 일말의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 대표의 사퇴 주장까지 나왔고 대선 승리를 위한 사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글도 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반발에 당 지도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지금 시기엔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당내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은 국민 모두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박형준 전 의원 등 일부에선 사면을 환영했지만 조수진 의원은 이번 사면 언급이 한명수 구악이란 걸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야당도 말을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죠. 특히 차기 주자인 여당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야 모두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이낙연 두 사람 사이에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정치부 차정승 기자에게 취재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 결과가 이제 2주 뒤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만 보면은 사면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먼저 이 대표가 새해 첫날부터 사면을 주장한 이유, 그 속내가 뭔지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여권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권주자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선명성을 내세우는 이 지사와 차별화를 위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걸었던 통합의 길, 중도적인 포지셔닝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게 받아들여졌었죠? 네, 1997년이죠. 네. 이 김 전 대통령은 그때 당선인의 신분으로 사면을 건의해서 이게 실제로 성사가 됐습니다. 당시 사면은 통합과 용서의 메시지가 컸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바라볼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여당은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문제, 추윤 갈등까지 겹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도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선거 승패에 따라 이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서둘러 사면 카드를 꺼내든 거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 당장 야권에서는요, 이 사면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분열 양상도 감지되고 있는데 이 환영은 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의 카드였고 이낙연 대표는 이제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결심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심, 이제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이걸 사전에 조율을 한 거냐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 이후 또 청와대와 그 여권 핵심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이 조율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전체적으로 갈등 요인을 줄이고 중도로 한 클릭 이동하는 분위기인데 지난해 말까지 입법 독주를 했던 걸 감안하면 이런 새 흐름을 이 4월 보궐선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또 대통령과 실제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공은 화두를 던진 이낙연 대표에게 돌아갈 공산이 큰데 만약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런 점까지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도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 조건만 된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과거 여론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슈가 한창이던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이 특별 사면 반대 여론이 67.6%였습니다. 2019년에는 반대가 54%, 또 지난해에는 응답자의 56.1%가 반대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중도 성향이거나 무당층이라고 답한 사람만 떼어놓고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요. 예. 각각 73.3%, 56.7%, 46%의 비율로 이 반대 여론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찬성보다는 많았습니다. 뭐 중도층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면은 이 대표로서는 이제 실익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근데 지금 당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친문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이 대표가 좀 궁지에 몰릴 가능성 이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 점이 좀 지켜볼 부분인데요. 이 실제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아라.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결단을 하게 되면 지지층도 수긍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중도층 표심에 이 사면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차기 대선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기로 한 과정,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이 과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과거 안희정 미투 사건 때 피해 여성을 피해자로 불렀습니다. 같은 여권 인사였는데 왜 두 사건을 다르게 대하는 건지 의아하실 겁니다. 또 호칭을 피해 호소인으로 하는 과정에는 여성 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 다음 날인 2018년 3월 6일 남인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은 안 전 지사의 비서를 피해자라 불렀습니다. 힘들게 이런 피해 사실을 공개한 그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하고 수사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지만 2년 뒤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남 의원은 민주당 여성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호소 여성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고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지낸 진선미 의원은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해 호소인이라 써도 무방하다며 동조했습니다. 여성민의회 대표 출신 사선 김상희 의원은 피해 호소 여성이 객관적인 용어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피해자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일 증거 확인이 끝난 거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여성의원 대화방은 해당 논의 직후 남인순, 고민정 의원이 주도해 없어졌습니다.
논의 내용이 유출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에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회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와인 파티 사진을 공개했다가 당에서 경고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비슷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다만 황 의원의 해명과 저희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반으로 단정 짓긴 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6시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전시 중구의 한 식당 룸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황 의원, 그리고 지인 한 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고 다른 3명이 칸막이를 사이에 둔 옆 테이블에 앉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테이블은 아니었지만 지인 사이로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당국 지침을 어겼을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옆 테이블이 그럼 지인이었던 거는 확실한 건가요? 들어오지 않더라도 개인 사적인 모임은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염 전 시장 등의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인 황 의원은 옆자리 3명은 나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전 중구청 조사 결과 결제도 각자 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5m 떨어져 있고요.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따로따로 들어왔고 메뉴도 다른 거를 주문했고. 앞서 파티룸에서 5명 술자리 모임을 갖다 적발된 최우진 마포구 의원의 징계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시리즈물을 만들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단골 식당이자 중국 음식의 성공 신화로 불린 서울 종로의 하림가게 경영 악화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35년의 전통도 코로나19 여파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윤소야 기자입니다. 홀을 가득 채우던 손님들은 오간데 없고 굳게 닫힌 정문 앞엔 영업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자리에서 35년 동안 영업하면서 서울의 명소 중 한 곳으로 꼽혔던 중식당 하림각. 하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한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직원들도 전체 다 퇴사를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이 영업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찹찹하죠. 하림각은 우리 부암동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정말로 탄탄했던 그런 기업이라면 기업일 정도로 탄탄한 하림각인데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되죠. 지금은 문 닫을 수는 없고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겪는 거예요. INF 때도 이렇게 겪어보질 않았어. 소상공인 연합회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5명 중 3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과메기나 황태 같은 겨울 특산물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과메기 주산지인 구룡포에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 발길이 끊기는 건 물론 택배 주문 취소도 속출한답니다. 강원도의 황태도 겨울 축제까지 취소되면서 판로를 잃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포항 구룡포의 과메기 상설 매장입니다. 과메기를 파는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최근 구룡포 확진자가 늘면서 손님들이 뚝 끊긴 겁니다. 그나마 기대했던 택배 주문도 취소가 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 한 200건 정도 같으면은 한 40건 정도가 취소가 나와요. 집집에서 못 먹는다. 주문한 것도 취소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전부. 강원도 인제의 겨울 특산품 황태도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합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식당 손님이 줄어들어 중소도매 주문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덕장에서는 황태 생산량을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2천만 마리로 줄였습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팔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30%밖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판매처가 지금 다 없었어요.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이러니까. 빙어 축제 등 겨울 축제까지 취소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판매도 어려워졌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로 겨울 특산품 판매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20대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낸 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또 정면 충돌해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보조 속에서 한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젯밤 10시 5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던 28살 A씨가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앞에 한 차량을 첫 번째로 정문을 받아서 사망사고를 하고 또 그 차가 밀려서 이제 뒤에 있는 차량까지 이제 부딪힌 거죠, 이제. 어제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쓰레기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공장과 장비 등을 태우고 2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자용 쓰레기 같은 게 되게 많은데 양이 엄청 많은 거죠. 한 조만 좀 들어가지고 물 쏴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끄는 바람에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기장 일광요금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리터짜리 산소통 일부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한동안 도로가 정체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새해에도 집값 걱정은 여전합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폭이 조금 누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값은 오름세고 전세 매물도 찾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공급 부족까지 겹치는데 어떤 상황인지 김주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달 말 입주하는 서울의 한 신축단지.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전세 매물은 20여 개, 반전세도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입주가 많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전세값도 고공행진입니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형 평균 분양가는 6억 4천만 원. 그런데 입주를 앞둔 현재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1억여 원 높은 7억 4천에서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값이 2배 가까이 오른 단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부족에다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작년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기다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전세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입주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전월세 물량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임대주택 4만여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최악의 전세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여준, 이번엔 윤 킹메이커입니다. 예, 전략가로 꼽히는 분이죠. 윤여준 전 장관이 그동안 이제 여야를 넘나들면서 킹메이킹 역할 이거를 자처해 왔었는데 이번엔 윤석열 총장이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전 장관이요. 지난 2016년도에는 국민의당 창당위에 합류를 해서 안철수 대표의 멘토이자 킹메이커 역할을 했었죠. 그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른바 녹색 바람을 일으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도 윤 전 장관이 윤 총장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실제 나설 생각이 있다 이건가요? 예, 오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윤여준 전 장관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윤 씨죠. 이 학렬로 치면 윤 총장이 석자 돌림을 써서 윤 전 장관에게 삼촌뻘인 친척이라고 합니다. 예. 윤 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대 명예교수와 윤 전 장관이 아는 사이인데 작년 초에 식사 자리에서 아드님 때문에 힘드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에 윤 총장의 아버지가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만 윤 전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대면한 적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면식이 없는 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서도 그런데 충청 대망론도 나오는데 같은 충남 출신이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윤 총장과 아주 가까운 지인과도 이 윤 전 장관이 친분이 있다는데 예. 초기에는 정치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물으니까 지금은 반반이다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반. 네. 예측이 어려운 얘기인데. 예. 예. 근데 이 윤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키워놨다면서 집안 분위기 자체가 명예와 소신을 중시하는 분위기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보면서 법 전공자의 국가 통치가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다면서 그런 점에서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은 뭐 도울 일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제가 거듭해서 물으니까 진보와 보수 기존 세력에 다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윤 총장이 금태섭 전 의원처럼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 빅텐트론 그거군요. 최근에 이제 진중권, 서민 이런 이제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과 뜻을 도모하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던데 새해에는 움직임이 좀 가시화하겠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예, 윤여준 이번엔 윤 킹메이커. 이 물음표의 느낌표는 윤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말 중에 의미 깊었다고 한 구절입니다. 예.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윤 전 장관은 이 말 속에 현 정권이 반헌법 세력이고 반법치주의라는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봤다면서 윤 총장은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두 번째 물음표는 시장 되면 김어준 퇴출입니다. 예,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공약으로 김어준 씨를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 전 의원이 지난 31일이죠.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뉴스공장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 김 씨의 편향성이 극렬하고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이후에도 논란이 더 이어졌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맞불을 놨습니다. 예. 서울시장 되려는 사람의 목표가 고작 김어준 씨 퇴출이었다니 실망이다 이러면서 김 씨는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철학이 분명한 방송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방송인이다. 예. 최 기자가 여권을 그동안 오래 취재해 왔는데 여권 전체에서 김어준 씨를 보는 시각이 비슷합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18대 대선 개표 조작설, 또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사실 김 씨의 편향성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최승호 전 MBC 사장은 김어준 씨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면 취재를 하기보다 상상 또 추론하고 음모론을 펼치다가도 반박이 나오면 무시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논란이 됐던 방송 발언들을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시는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일종의 방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통방송이 민영방송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방송사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TBS는 지난 2월에 서울시를 떠나서 독립재단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서울시로부터 388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약 38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한다는 것은 조금 권한을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김 씨 출연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 2년 전 자료에 따르면요. 회당 100만 원으로 월 추산 2천만 원, 1년에는 3억 원 가까이로 보입니다. 이 야당에서는 1년에 5억 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프로그램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년이면 5억이나 되는 돈인데. 다만 김어준 씨는요.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 1회당 100만 원 이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예, 시장되면 김어준 퇴출. 물음표의 느낌표는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고통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말은 잘 아시겠다시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가 한 말인데요. 이 김어준 씨는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잦았고 또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일이 거의 사실상 없었습니다.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는 김어준 씨가 앞으로도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한다면 과연 서울시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지 차기 서울시장이 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의 이런 의견에 김어준 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자며 공개한 응원 영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하고 삭제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서 춤을 추는 이 장면, 집콕 댄스가 논란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집안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갑자기 거실에 모여 춤을 춥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공개한 집콕 댄스입니다. 지루하고 우울할 때 볼륨을 높여봐 이겨내자 코로나 벗어던지게 마스크 2분 30초 분량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과 노래로 코로나 블루를 떨쳐내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 제작됐다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현재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영상을 왜 공개하냐는 항의와 격렬하게 뛰고 발을 구르는 동작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또 매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에 춤과 노래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홍보 내용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고려하지 못한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국민들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는 대변인실 자체 제작이라고 해명하면서 오늘 해당 영상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让武汉内地的人往外出。走在医院门口，还没来得及做核酸，还没有来得及做 CT， 就抢救无效死亡了。有可能他连新冠的名单都没上。 모든 게 멈추고 통제됐던 1년 전 중국 우한의 실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인구 1000만 명의 도시는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아마 가장 큰 규모의 격리 조치였을 겁니다. 고립 속의 병원은 마비됐습니다. 당시 대규모 화장 처리가 이루어질 만큼 희생자는 급증했죠. 저희 병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에 그냥 기다리고 두는 거는 방치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살리려면 여력이 되는 병원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코호트 격리된 우리 요양병원 의료진의 목소리입니다. 치료 전문 장비와 인력이 없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됐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 이렇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러한 요양시설에서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도 살려달라는 절규가 흘러나왔죠.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곳부터 무너졌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약자 보호와 약자의 인권을 누구보다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은 대기 중 사망자 통계에서 뺀다며 숫자를 고치고 살려주세요 구조 신호를 보낸 수감자는 색출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으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봉쇄된 우한의 67일을 기록한 우한일기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한 나라의 문명 수준은 높은 건물, 강한 무기가 아니다. 중요한 건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태도다. 오늘의 한마디는 가시처럼 콕 찔리는 이 문장에서 골랐습니다.
약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였습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강원 영서와 경기 내륙, 충청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늘빛은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이 건조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 남부, 강원 산간 등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내일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또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산발적으로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찬성질의 대륙 고기압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매서운 한파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